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상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두아르 마네는 1832년에 태어나 1883년에 사망한 19세기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생애와 대표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두아르 마네는 1832년 프랑스 파리에서 법관의 아들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 17살에 남아메리카 항로의 견습 선원이 되었다가 해군 병학교 시험에 낙방한 후 가까스로 토마 쿠틸의 아틀리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6년간 회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카데믹한 역사 화가인 스승의 화풍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루브르 미술관 등에서 선배 화가들이 그린 고전 회화 작품들을 모사하며 그림 실력을 키웠고 그곳에서 프란스 할스나 디에고 벨라스케스 같은 네덜란드나 에스파냐 화파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화풍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는 자주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1859년부터 살롱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번번이 낙선되는 일이 많았고 그렇지만 작가 고티에나 보들레르로부터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19세기 파리는 화가들의 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문화 정책은 살롱의 부흥을 가져왔고 황제까지 직접 참여해서 당선작을 선정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말하자면 살롱이야말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화풍을 채택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공식 판정이 작가들의 취향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살롱은 아카데미의 가치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가 권장하는 기법이라는 것은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채색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도 과거 전통적인 화가들이 다룬 내용들에 충실한 것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살롱의 권위에 최초로 도전한 화가가 바로 마네였습니다. 압생트 취객을 비롯해서 마네의 그림은 살롱에서 항상 논란거리였지만 결정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은 1863년 살롱에서 낙선한 풀바디의 점심이었습니다. 다음에 살롱에 출품한 올랭피아의 경우도 비평가들과 관람객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만 풀바디의 점심이 불러일으킨 파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문제의 그림 풀바디의 점심입니다. 이 작품에는 남녀 두 쌍이 강이 흐르는 한적한 숲속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앞에 앉아있는 벌거벗은 여인은 빅토린 메랑이란 모델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이 그림 속 실제 모델인 빅토린 메랑입니다. 마네는 거리에서 그녀가 기타를 메고 가는 모습에 반해서 그녀를 모델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네의 많은 그림들이 그녀를 모델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빅토린 메랑은 기타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도 잘했고 카페 콩세르에 나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네는 처음엔 풀바디의 점심에 나치의 여인을 등장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센 강에서 멱을 감는 여인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 누드를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영감은 거듭되는 낙선으로 화가 난 한 젊은 화가의 오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네는 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의 기법을 흉내낸다는 살롱의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이탈리아 거장들의 주제와 구도를 의도적으로 모방했습니다. 마네는 비록
보수적인 살롱에서 홀대를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낙선 전에 다시 풀바디의 점심을 내다 걸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서 언급한 살롱의 보수적 가치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라크루아가 감정적 역동성과 과감한 색채감으로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마네는 직설적 표현과 거친 마감으로 기존의 취향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그림은 형식만 놓고 본다면 고전적 구도를 그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이 작품은 1509년 이탈리아 화가인 주루조네와 티치아노가 그린 전원이 합주란 작품인데 풀바디 점심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남녀의 모티브는 바로 이 전원이 합주 작품에서 연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물 배치의 구도와 포즈는 또한 이 작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을 16세기 이탈리아 판화가 라이문디가 원형 그대로 모사한 동판화입니다. 마네는 이 중 특히 우측 아래에 그려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과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인물의 모습에서 풀밭 위 점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자세 그대로를 따온 것입니다. 이처럼 마네가 전통적인 고전 그림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비평가나 관람객들은 이 작품에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화면 전경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려진 이 여성에 대한 비난이 매우 컸는데 이 여인이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나 님프가 아닌 빅토린 모랭이라는 현실의 여성인 것이 당시 비평가나 관람자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으며 이 여성이 옷을 잘 갖춰 입은 부르주아 신사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에서 부르주아의 위선을 지적당하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마네가 관람객들에게 도발하려는 의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미학의 관점은 고전을 현실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전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보들레르의 이론에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마네는 그렇게 호전적이진 않았습니다. 보들레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네는 관람객들의 비난에 상처를 받아서 괴롭다는 심경을 절절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들레르가 이런 소심한 마네에게 흔들리지 말고 대중의 무지에 맞서 싸울 곳을 주문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악명이긴 했지만 풀바디 점심은 마네를 파리의 유명 인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거센 비난은 도리어 그가 보여준 색채의 밝기를 강조한 참신한 표현 기법과 근대적 명쾌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감성에 인상적으로 남게 하여 오히려 이 작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본의 아니게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마네는 화단과 문단 일부에서 열렬한 지지자를 얻게 되었고 자신을 따르던 피사로, 모네, 시슬레 등과 같은 젊은 화가들은 새로운 모임을 결성하였으며 거기서부터 인상주의라는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네 자신은 아카데미즘에서 인상주의 운동이 인정받기를 바라며 계속 살롱에만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마네는 이처럼 인상파 그룹의 전시회에 참가하기를 거부하였고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으나 그도 한때 인상파 기법을 채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네는 세련된 도시적 감각의 소유자였으며 파리의 시민 생활을 작품의 소재로 한 깔끔한 화풍으로 근대적 감각에 넘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주로 프랑스 파리의 일상 속 인물이나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리면서 평면적인 화면 구성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때로는 생략적인 방법을 살려 밝고 신선한 색채로 화면을 통일해서 시각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추구하면서 근대 회화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네는 주위 활기 있는 현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능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원근법과 입체감을 대신해서 빛이 강약으로 표현한 그의 새로운 화법은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종래의 어두운 화면에 밝음을 도입하는 등 인상주의로 가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년에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고, 류머티시즘으로 고생하면서 육체적 피로도가 비교적 적은 파스텔화를 많이 그렸으며 그 외 판화 작품도 남겼습니다. 마네는 1883년 파리에서 51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풀바디의 점심, 올랭피아, 피리 부는 소년 외에도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발코니, 나나, 폴리베리즈의 술집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네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마네의 대표 작품들을 하나씩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좀 전에 프랑스 화단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풀바디의 점심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의 작품 올랭피아입니다. 에드워르 마네는 186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화가였습니다. 풀바디의 점심이 몰고 온 분노가 지나간 후 2년 뒤 마네는 도발적인 그림 올랭피아를 또다시 발표하여 다시 한번 대중들을 분개토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대 취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올랭피아는 1865년의 살롱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풀바디 점심에 등장했던 같은 모델인 빅토린 메랑으로 그녀는 1860년대 마네의 몇몇 작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의 모티브 역시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의 명작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인데 모델의 포즈나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올랭피아를 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 서슴없이 온몸을 드러낸 채 비스듬히 누워있고 발밑에는 검은 고양이가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여인 옆에는 흑인 하녀가 손님이 보낸 꽃다발을 들고 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롱전에서 입선한 이 올랭피아가 전시되자 평론가와 관람객들이 거센 혹평과 야유가 쏟아졌고 그 때문에 이 작품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천장 밑으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이는 19세기 당시의 누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단지 모델이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품 자체가 지닌 문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네가 참고했던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같은 누드화지만 훌륭한 그림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처럼 당시 화가들은 에로틱한 비너스나 아르테미스 누드화를 검열을 받지 않고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네의 그림이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옷을 벗은 모델이 그런 고전적인 여신이나 님프가 아닌 현대적인 현실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올랭피아를 고전의 명작에서 도상학적 주제를 참고했지만 그런 작품들처럼 신화 속 여신의 이상적인 신체나 수동적인 오달리스크와 같은
관념적 묘사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현실의 여성을 모델로 하여 동시대의 인간상을 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오히려 그가 제시한 표현 기법의 참신함과 근대적인 명쾌함을 일반인에게 인상적으로 남기는 결과로 이어져 작가에 대한 관심을 더 모으게 하였습니다. 마네와 동시대 활동했던 에밀 졸라를 위시한 소수의 비평가들만이 이 그림이 모더니티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칭찬하며 옹호하려 하였지만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좀 더 이 당시의 국제 상황과 사회 현상을 덧붙이자면 흑인 여성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근대의 제국주의 길을 걸었던 결과 유럽 사회에 다른 인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이 묘사된 것입니다. 다음 감상할 작품은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이란 작품입니다. 1864년 멕시코를 점령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에 직접적으로 군사를 개입시키기 위하여 젊은 막시밀리안 대공을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내전 상황이 계속되면서 프랑스군은 철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립된 막시밀리안 황제는 결국 1867년 6월 7일 후아레스의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2명의 장군과 함께 총살되었습니다. 에드워르 마네는 고야의 1808년 5월 3일과 당시 생생한 보도에서 영감을 얻어 1867년과 1868년 사이에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을 그렸습니다. 마네는 이 작품과 같은 주제로 총 4점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다른 작품에는 담 너머로 총살 장면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대신 바다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네가 같은 주제로 그렸던 4개의 그림 중 최종판입니다. 거칠며 색채가 강조된 양식과 그림 표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같은 특성들은 마네를 모더니스트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1879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황제 체제는 이 그림을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마네는 이 그림을 프랑스에서는 전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감상할 작품은 마네의 생 라자르 역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동명의 작품에서도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생 라자르 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생 라자르 역은 1873년 문을 연 이후 파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잡한 기차역인데 정작 이 그림에서는 기차역의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차역이라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차, 철길 같은 모습은 흰 증기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역의 모습은 검은 철제 펜스의 기둥들로 인해 좁은 공간으로 한정되고 기차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증기 구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주된 소재는 기차역이 아니라 한 여성과 한 명의 어린 소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왼쪽의 여성은 1860년대 마네가 즐겨 모델로 그렸던 빅토린 메랑입니다. 그리고 옆의 소녀는 마네의 친구 딸로 마네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 소녀를 그의 정원에서 모델로 포즈를 취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구성은 두 인물 간의 복잡한 대위법적인 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푸른 리본으로 마무리된 하얀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하얀색으로 장식된 짙은 푸른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은 가늘고 검은 리본을 머리에 묶고 있으며 한 명은 검은 모자 아래 치렁치렁한 머리단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는 뒤돌아서서 뒤에 있는 건물과 기차를 바라보고 있으며 한 명의 어른은 앉아서 정면의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이 그들의 첫 전시회를 열었을 때 마네는 이 전시회 대신 1874년의 살롱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 4점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심사위원들은 단 2점의 작품만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생 라자르 역과 또 다른 수채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네를 인상주의자들의 리더로 여겼던 비평가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림이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제목과 그림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작품에 흠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네의 생애와 대표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마네의 작품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